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추리소설 잡지 EQMM이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독자들이 직접 선정한 최우수작 50편 중에서 보내드립니다. 배경은 1970년대와 80년대고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자막에 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스탠리 앨린 추리소설 이유 없는 폭발. 그 일이 일어난 건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 아침 모리스는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차를 쓰겠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맨해튼 다운타운으로 갔다. 버스 터미널에서는 지하철이 싫어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몸을 틀어 어디로 모실까 하고 물었을 때 모리스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누구야? 빌 슬레이드 아냐? 그래, 나야. 레리 모리슨이군. 이런 세상에. 슬레이드도 2, 3년 전까지는 자기처럼 뉴저지주 그린부시에 있는 대기업 메제스티코의 고층 빌딩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중견 사원 중 한 사람이었다. 메제스티코 기업은 전 세계에 8만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었고 그린부시 지역에 본부가 있었다. 슬레이드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일반 직원으로 시작해서 차장까지 승진했었다. 그런데 회사 개편 때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슬레이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퇴직금 몇 푼과 함께 쫓겨났다. 결국에 그는 집을 팔고 처자식을 데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 그 지역을 떠났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다른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맨해튼에서 택시기사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데 모리스는 쇼크를 받았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난 자네가 이럴 줄 몰랐어. 빌 힐크레스트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네가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나는 자네들이 몰랐으면 했어. 날 동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언제든 이렇게 옛날 친구들을 마주칠 각오를 하고는 있었지. 그게 자네라서 다행이야. 그때 뒤에서 어서 떠나라고 차들이 빵빵거렸다. 어디로 가나 레리 모리슨? 콜럼부스 서클에 있는 콜로세움. 왜 가는지 내가 맞춰볼게. 메제스티코 무역 박람회에 가는 거지? 요즘 그게 열릴 때야. 안 그래? 맞았어. 그래. 한 번쯤 얼굴을 보이는 것도 좋지. 혹시 높은 사람 눈에 띌지도 모르니까. 아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진 자네도 잘 알잖아, 빌. 물론 잘 알지. 슬레이드는 붉은 신호등에 차를 세우며 모리슨을 돌아봤다. 이봐, 지금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 차 한 잔 마실 시간 없겠나? 슬레이드의 얼굴에는 하루쯤 자란 수염이 나 있었다. 반백의 머리 뒤로 젖혀 쓴 모자는 때가 묻었고 땀에 절어 있었다. 모리스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슬레이드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자기 동네에 살다 보니 그냥 알고 지낸 정도였기 때문이다. 같은 힐크레스트 수렵 클럽에 속해 있어서 주말에 가끔 사냥을 같이 갔고 포커도 가끔 치던 그런 사이였다.
글쎄,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바쁜 날이라서. 모리스는 말끝을 흐렸다. 이봐,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도넛을 사줄게. 응? 그리고 레리, 내가 말이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게 좀 있어. 그렇다면 좋아. 8번가의 한 카페테리아 앞에는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들이 줄지어 있었다. 슬레이드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운전기사들이 모이는 카페테리아로 모리슨을 데리고 들어갔다. 카운터에서 서로 돈을 내겠다는 다툼이 잠시 있은 뒤에 이 다툼은 슬레이드가 이겼다. 그들은 도넛과 커피를 들고 구석자리로 갔다. 커피는 별로였지만 도넛은 맛이 좋았다. 슬레이드는 입안 가득히 도넛을 넣고 씹으며 물었다. 에미는 어때? 에미란 모리슨의 아내를 말한다. 잘 있어. 자네 부인 거트루드는 어때? 거트루드가 아니라 그레첸이야. 참, 그레첸이었지. 실수를 했네. 너무 오래돼서 빌. 그래, 거의 3년이나 됐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레첸은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는 몇 달 전에 헤어졌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슬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죄가 많지. 직장도 못 잡고 하루에 12시간씩 택시나 운전하고 있으니.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퀸스로 가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 따로 살고 있어. 어느 가정의학 전문의의 카운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몇 푼 못 주니까 보태려고 그러겠지. 자네 아이들은 어떤가? 이름이 스코트하고 뭐가 아니었지? 이젠 많이 컸겠네. 13살하고 10살이야. 그 녀석들은 잘 지내고 있어. 반가운 얘기군. 그 동네는 어때? 변한 게 좀 있나? 별로 없어. 두어 사람이 떠났지. 마이크 코스탄조하고 맷 개치니. 그들 기억나? 마이크를 어떻게 잊겠어. 세상에서 제일 엉터리 포커꾼인데. 그런데 맷 개치니가 누구더라? 그 외 크레스트가하고 메이플과 모퉁이에 살던 친구 말이야. 그 사건 기억 안 나? 오리 사냥 갔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물에 빠졌던. 그래, 생각나. 그 친구 멋진 사냥총을 든 채로 흙탕물에 빠졌었지. 그래서 그 친구 술이 당장 깼었지. 그래. 근데 그 친구하고 마이크가 어떻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지역 소비자 서비스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사람이 지역 소비자 서비스부를 전국 소비자 서비스부하고 합치자고 생각을 해낸 거야. 그래서 두 부서에 다 감원 조치가 있었어. 마이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다지 아마. 그 친구 애들이 많아. 그리고 고디 소식은 아무도 못 들었어. 그런데 자넨... 모리스는 입장이 곤란해 우물쭈물했다. 자네를 이해해. 그렇게 곤란한 표정 지을 필요는 없어. 슬레이드는 커피잔 너머로 모리슨을 지그시 바라봤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궁금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 한 2년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했지. 그 이력서들을 쌓으면은 3, 4미터는 좋게 될 거야. 그런데 취직이 안 되더군. 그러니까 실직 보험금, 현찰, 신용 모든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꼴이 된 거야. 간단해. 하지만 왜? 자네가 메제스티코에서 쌓은 경력만 보더라도 나는 중간 계층이었지. 톱 클래스가 아니었잖아. 정책 결정 같은 건 경험이 없었거든. 힐크레스트가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래. 그래서 힐크레스트가에 사는 거야. 회사 높은 분들은 다들 그린부시 하이츠에 산다는 건 몰라? 그것도 회사에 들어온 지 3, 4년 만에. 하지만 나처럼 15년 동안 중간 계층에만 있던 사람은 회사를 나오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때까지 모리스는 판매 분석부에서 12년 동안 근무해온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생 끝에 주로 판매 커미션을 받는 여러 가지 세일즈맨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에 메제스티코에 취직이 됐었다. 모리슨도 슬레이드의 얘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심란해졌다. 슬레이드가 때에 절은 모자를 쓰고 도넛을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자기도 이곳에 오는 다른 택시기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걸까? 하지만 그는 다른 택시기사와는 달랐다. 빌은 대학을 졸업했고 힐크레스트가에 좋은 집을 갖고 있었고 존경받는 메제스티코의 중견 사원으로 일도 했던 사람이다. 모리슨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정책을 결정하는 레벨의 사람들 말고 고도의 기술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회사가 없단 말이야? 회사원들의 90%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자네도 그건 알잖아. 물론 알지. 이봐, 하지만 나는 45살이야. 내가 알아낸 걸 말해줄까?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내가 40살이던 5년 전에 죽었어. 나도 모르게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었지. 그치만 한 2년 동안 직업을 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더군. 레리 모리스는 46살이었다. 그는 슬레이드가 늘어놓는 소리들이 점점 듣기 싫어졌다. 이봐, 빌. 자네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임시일 뿐일 거야. 아직도 기회는. 제발 그만두게, 레리. 무지개 끝에 뭐가 있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똑바로 보고 그걸 인정하고 내 자신을 조절했어.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언젠가 내 택시를 굴린다는 거야. 나는 복권도 사. 혹시 알아? 나는 내가 복권에 당선될 가능성이나 메제스티코에서 받던 월급을 받으며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근무할 가능성이 둘 다 비슷하다고 봐. 그는 다시 커피잔 너머로 모리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문제는 그들이 나한테 주던 월급에 있었어.
메제스티코는 월급을 많이 주고 있잖아. 아니, 근데 월급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자네가 하는 일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고 말썽을 부렸던 거야? 그래서 부서를 없앨 때 자네를. 그게 아니야. 슬레이드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레리 모리슨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월급을 많이 줘. 자네는 그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너무 많이 준다고? 9시에서 5시까지 판에 박힌 문서 처리만 하는데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 안 해봤어? 그저 소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한테. 자네는 한 부서의 차장이었어, 빌. 조금 똑똑한 소였겠지. 나는 그 회사에서 아주 일정한 양의 가치밖에 없었어. 그런데 매년 초에, 그러니까 정월 첫째 주일에 회사는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월급을 자동적으로 올려야 했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저 점점 돈이 많이 드는 물건이 됐을 뿐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라고. 14년, 15년 동안 매년 월급을 올려주다 보니까 내 월급이 장래 중역감이 될 국제부의 똑똑한 친구들보다 많아졌단 말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 된 셈이지. 그래서 미래가 창창한데 나보다 월급을 훨씬 적게 주고 쓸 수 있는 15년쯤 젊은 녀석을 채용하고 날 내보낸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월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슬레이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월급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월급 인상이 없으면 살기 곤란하다고 생각이 될 테니까. 하지만 월급 인상을 거절해서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월급 인상을 거절할 수는 없어. 메제스티코 같은 회사의 월급 인상은 컴퓨터로 다 조정이 되니까. 하지만 회사 측은 그 점이 바로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을 퇴직시켜서 경비를 절감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빌. 자네가 회사에 가치가 없어서 내쫓긴 게 아니야. 자네는 회사 기구 통합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래, 피해자라는 말은 맞아. 잉카 사람들인가, 아즈텍 사람들인가, 산 사람을 눕혀놓고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레리. 머리 흔들지 마.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 기구 통합은 언제나 있어. 부서 2개를 한 개로 합치고 몇 사람을 내쫓는 거야. 그런데 우스운 건 말이야. 항상 내쫓기는 사람들은 근무 연한이 많은 중년의 중간 관리자들이라는 점이야. 나처럼 집에 월급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이지. 기구 개편 때 내 비서도 쫓겨났어. 그녀는 18년을 근무했고 일 아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여자야. 그녀도 나처럼 다른 부서에서라도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왜냐? 그녀가 받는 봉급이면은 2명의 젊은 비서를 쓸 수 있거든. 그래, 자네는 그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해.
회사도 어쩔 수 없잖아. 나한테 까놓고 여보게 자네가 15년이나 근무하다 보니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 잘 가게.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하지만 기구를 개편한다. 멋지잖아. 오, 슬레이드 안 됐네만 기구를 개편하자니 훌륭한 사람을 몇 명 잃게 됐어.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었거든. 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었어. 갑자기 모리스는 입안에 도넛이 메마르고 맛이 없게 느껴졌다. 그는 억지로 삼키며 말했다. 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네가 하는 말 전부가 편집증 환자 소리 같아. 그래.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봐. 자네 참 아직도 판매 분석부에 있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자, 이제 눈을 감고 자네 부서에 45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보고 나한테 말해봐. 모리스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사람 수를 세어보았다. 나까지 6명이야. 몇 명 중에? 모두 24명. 그것 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정말로 이상했다. 이상한 것 이상이었다. 모리스는 힘없이 말했다. 그렇게 된 건 몇 명은 해안 쪽이 좋다고 자리를 옮겼고 부서 간에 이동이 있어서 그런 일도 있었겠지. 하지만 진짜로 속가낸 건 기구 개편 때야. 자네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걸. 사무실 칸막이를 조금 옮기고 책상을 여기저기로 옮겼겠지. 부서 명칭도 좀 바꾸고. 그런 건 죄다 연막이야. 사실은 높은 사람이 회사의 충신을 불러서 회사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을 내보내게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라고. 슬레이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리스는 사정했다. 목소리 좀 낮춰. 높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슬레이드는 목소리는 낮췄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나쁘대? 제기랄. 나라도 그 사람들 입장이면 그렇게 할 거야. 나라도 내가 큰 기업의 인사 책임자라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내보낼 거라고. 내 자리를 지키려면 하는 수 없지. 그러던 그가 갑자기 강렬함을 누그러뜨렸다. 미안해, 레리. 나는 나 자신을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를 갑자기 만나니까 옛날 힐크레스트가에 같이 살던 자네를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네. 다만 한 가지 뭐?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한 말 안 했으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말로만 물론 하지 말고 날 좀 크게 도와주는 셈 치고 회사 친구들한테 내 말 하지 말아줘.
자네 부인한테도. 힐크레스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싫어. 내가 자네한테 이런 말을 떠들어댄 건 자네가 입이 무겁기 때문이야. 응? 자네를 믿어. 믿겠어.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해, 레리. 약속할게, 빌. 나를 믿어. 슬레이드는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레리의 팔을 툭 쳤다. 믿고 말고. 그리고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판매 분석부를 재편성할 때 자네가 부장님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 안 그래? 모리스는 웃으려 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빌. 가능하면 언제나 밝은 쪽을 보면서 살라고, 라리. 콜로세움에 도착해서는 택시비 때문에 또 승강이가 있었다. 슬레이드는 택시비를 받지 않으려 했고 모리스는 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면 많이 줘야 하나 적게 줘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슬레이드가 이겼다. 모리스는 빌과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잠깐이었다. 늦가을의 날씨는 화창했지만 그에게는 구름이 잔뜩 낀 음침한 날씨로 느껴졌다. 일정대로 메제스티코 무역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상품 진열하는 것을 감독하고 회사의 유력 인사들과 잡담을 나누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에게 충격을 준 것은 슬레이드의 삐딱하게 쓴 지저분한 모자가 아니라 그 밑에 있던 흰머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곳 쇼에 참석한 유력 인사들 가운데 흰머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리스는 화장실의 전신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서 회사를 움직이는 유력 인사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냉철히 바라보았다. 그는 46이라는 나이가 눈에 또렷이 보이는 자기 자신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레리 모리스는 빌 슬레이드와의 약속대로 부인에게 그를 만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말을 꺼냈다가는 자기 자신의 우울한 반응까지도 얘기해야만 하는 사실이 싫었다. 그러면 에미는 동정적인 말을 하면서 걱정을 타고났다느니 뭐니 하며 장난으로 놀리려고 할 것 같았다. 그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아내 에미에게 걱정되는 일을 털어놓으려 치면 그녀는 동정을 조금 해주다가도 곧 그를 놀려서 화나게 만들었다. 레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늘어갔다. 가족의 건강, 주택의 상태, 자동차, 은행 예금 등 끝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걱정이 많은 자기 자신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인정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성격에 유머가 없었다. 하지만 실제 세상살이에는 이러한 성격이 나무랄 것이 없게 작용을 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남편에게 충실한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고 건강한 아들들이 있었다. 좋은 동네에 좋은 집도 갖고 있었고 좋은 직장 메제스티코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 그날 밤 모리스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에 그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할수록 불길한 생각은 깊어져만 갔다. 새벽 4시. 그는 결국 몸을 일으켜 자기가 서재로 쓰는 방으로 가서 집안의 재정 상태를 검토했다. 거기에서 놀랄 만한 점은 찾지 못했지만 걱정하고 있었던 일이 사실이었다는 점만은 확인을 했다. 그와 에미는 한 달 수입 정도의 금액을 늘 적자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힐크레스트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는 할 것이다. 1년쯤 적자로 살고 있는 몇몇은 아마도 걱정이 더 많을 테지. 레리는 집 할부금을 앞으로 10년은 더 부어야 했고 자동차 할부금도 2년은 더 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월급에 달려 있었다. 가계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낼 학자금 저축도 대학 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큰 몫을 할 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두 아들 녀석이 장학금을 탄다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다. 간단히 말해 모든 것을 그달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빌 슬레이드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메제스티코에 목을 매야만 했다. 레리 모리스는 항상 메제스티코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 꿈은 졸업하자마자 깨졌었다. 세상에 나와보니 자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자기 일만 꾸준히 해봐야 영광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아차릴 만큼 나이도 먹었다. 숫자가 잔뜩 적힌 종이들 속에서 모리스는 메제스티코란 직장이 자기 나이의 사람에게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그러고 있자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의 나이, 능력 등을 볼 때 메제스티코라는 직장의 이 자리는 꼭 매달려야만 하는 자리였다. 새벽 5시가 되자 몸은 지쳐 휘어져 내렸지만 정신만은 더욱 말똥말똥해졌다. 그래서 그는 맥주를 한 병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는 약을 먹지 않았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도 먹지 않았다. 맥주는 그를 항상 졸리게 했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맥주는 수면제보다 그 어떤 신경안정제보다 그에게 잘 들었다. 그 후로 수주일 동안 이런 일상이 되풀이되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똑같이 참담한 기분을 맛본 후에 맥주를 마시고 자명종이 울릴 때까지 2시간 뒤척이며 잠을 청했다.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에미는 남편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애써서 그 일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더더욱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내 에미에게 말하지 않기란 정말로 힘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아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더 정이 갔다. 항상 명랑하고 차분하지 못한 아내는 나름대로 바빴다. 아이들 일, 사은회, 기타 사회활동에 열심인 여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모리슨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몸의 일부분이 떨리는 것이었다. 손이 떨리거나 눈꺼풀이 떨려 급히 손으로 가려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가장 이상한 일은 침통한 기분에 깊이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가 떨리는 것이었다. 처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겁이 났다. 그런 증상은 새벽에 레리 혼자서 앞날을 생각하고 있을 때만 일어났다. 마치 자신의 이가 따로 생명을 갖고 있어서 얼음물에 뛰어들었을 때처럼 이 혼자만 떨어대는 것이었다. 회사에 나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가능한 한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다. 회사를 떠난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갑자기 그 문제는 왜 들고 나오느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그래서 회사에선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문제는 그가 근무하는 도시 그린부시가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회사 타운이라는 데 있었다. 메제스티코 기업은 20년 전에 뉴욕에서 옮겨왔고 그 주위에 도시가 형성됐던 것이다. 뉴저지주 중심에 자리 잡은 그린부시에는 메제스티코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회사를 떠난 사람은 좋든 싫든 집을 팔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옛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났다. 모리스는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회사에서 떠났던 슬레이드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를 겉으로 꺼낼 뻔한 것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회에서 추수감사절 학예회가 열렸을 때였다. 학예회는 성공적이었고 나중에 체육관에서 참석한 모두가 함께 모여 뷔페 식사를 했다. 모리스는 학예회 사회를 본 교감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잠 못 이루던 밤에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을 물었다. 학예회가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학교라는 게 오늘 밤 증명됐어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뭐 이럴 때는 그렇지요. 교감은 명랑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교육자가 될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안 되신 게 다행일 겁니다. 교육자라는 직업은 어떤 무형의 보상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모리스는 다음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만일 제 나이에 교사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오, 잘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으시죠? 수학입니다. 그러자 교감은 안 됐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이거 참,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던 때는 대체 어디에 가 계셨던 겁니까? 4, 5년 전에 수학 선생님을 못 구해서 법석을 떨었었거든요. 지난 2, 3년 동안에는 취학 아동수가 줄어서 선생님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전국에 빈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후 레리 모리슨의 불면증, 긴장감, 떨림 등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밑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밤에 잠도 잘 자고 낮에도 마음이 편했다. 모리스는 밝은 면을 보고 살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도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슬레이드를 만나는 바람에 불안정한 생각에 잠시 빠졌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다. 자기가 괜히 엉뚱한 상상을 해서 생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수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망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혼자 싸워서 이겨냈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12월의 첫째 월요일 오후 5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판매 분석 부장인 패텐길이 찾아왔다. 패텐길은 2년 전에 클리브랜드 지사에서 전근을 온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사람들은 곧 그가 이사가 될 거라고들 말했다. 유머는 별로 없지만 명랑한 사람이라 모리슨하고는 사이가 좋았다. 위에서 콥 부사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오는 길이야. 콥은 그린부시의 기획 및 편성 부사장의 이름이었다. 우리 부서에 개편이 있을 것 같아. 서비스 부분하고 합쳐서 판매 및 서비스 분석부가 될 것 같거든? 자네 왜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은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자네 신선한 공기를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군. 어쨌든 자네가 여기 고참이니까 내일 아침에 콥 부사장이 사무실에서 보재. 9시 정각. 부사장님 시간 개념이 어떤지는 잘 알 테니까 늦지 않도록 하게, 레리. 알았습니다. 레리 모리스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 다음날 아침 9시 조금 전에 그는 외투를 입고 충혈된 눈을 검은 안경으로 감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곧바로 올라갔다.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비상계단의 층계참에 나가 외투 밑에서 쌍발 산탄총의 총신과 총대를 꺼내 결합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12게이지 탄환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는 쌍발 산탄총의 약실에 총알을 한 발씩 장전했다. 그리고 산탄총을 외투 밑에 감춘 후 홀을 건너 콥 부사장실로 들어갔다. 콥의 개인 비서인 미스 번스타인은 그가 든 총을 보고 놀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레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국 그녀는 첫 발을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다. 두 번째 탄환은 책상에 앉아있는 콥 부사장의 얼굴을 맞췄다. 모리스는 총을 다시 장전하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아침 업무 준비를 하기 위해 모여있던 콥의 보좌관들은 총소리에 당황하고 있었다. 모리스는 계속해서 두 방을 연달아 쐈다. 한 사람은 목과 턱을 맞았고 한 사람은 총알이 스쳐갔다. 모리스는 총을 다시 장전하며 복도로 나갔다. 안전요원 2명이 권총을 빼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모리스는 그중 한 명도 쏘아서 쓰러뜨렸다. 그러나 두 번째 요원이 무턱대고 쏜 총알이 그의 이마를 관통하고 말았다. 나중에 검시관은 모리슨이 몸이 마루에 닿기도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경찰은 무려 5명이 죽고 1사람이 다친 이 사건에 2달을 매달렸지만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가해자는 이유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회사 측은 모리슨이 입사할 때 인물평가를 한 인사과의 심리학자가 아직도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미리 상대가 정도에서 벗어난 짓을 할 거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아무 잘못 없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당장 쫓겨나게 되었다. 2주 후 맥인타이어라는 젊은이가 인사과의 심리학자 후임으로 들어왔다. 그는 초임이 적었지만 그린부시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부인도 그곳을 좋아했다. 그들은 그곳이 영원히 안주할 조용하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다. 네, 어떠셨나요? 스탠리 엘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날그날 먹을 것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군대를 제대한 후에 우연히 썼던 단편 소설이 엘러리 퀸의 눈에 띄게 되면서 뭐랄까 그 과거와는 다른 화려한 추리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추리 작가에게 주는 상 MWA 어워즈에서 단편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야 시시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읽었을 때 '이 이상의 스릴러는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진정한 스릴러 작품은 이런 게 아닌가. 이유도 없는 총기 난사 사건 많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레리 모리슨이라는 작중 인물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지은 옛 동료를 만나고서 만든 지옥 속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모든 미스터리 스릴러물 추리물들은 그 시대 사회상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는 바람이 막 불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죠. 아마도 미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초중반에 이런 우리가 IMF 이후에 겪었던 그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뭐 사오정 이런 게 되는 데 대한 공포를 당시에 미국은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꼭 필요한 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진국들이 간 길을 우리는 따라왔던 거니까요. 어 세상이 정말 이런지 어떤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군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 네.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에 대한 공포를 살고 있죠. 근데 정말로 이 중간 간부 사원인 레리 모리슨의 그 심리가 타들어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고 그것이 어떻게 이런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근데 정말로 콥 부사장은 레리를 감원 대상으로 올리려던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또 아니었다면 그런 비극이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그런지 입 한참 다물고 있다가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수다가 길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추리 작가로 꼽히는 엘러리 퀸, 그 추리팀이 만든 미스테리 매거진 EQMM이 50주년을 맞아서 독자들에게 지난 50년간 여러분이 읽은 가장 우수한 추리 소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50권의 단편이 1, 2, 3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하기 힘들던 책, 세 번째 책을 안자비가 구해서 지금 낭독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하녀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셨더랬는데 요 작품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끝까지 들으셨다면 의리로 그냥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일주일에 많아야 3편 올라오니까요. 기다리기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자비 채널 자체를 방문하시면 위 상단에 뭐 동영상,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 팟캐스트 뭐 요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생 목록이나 팟캐스트 둘 중 어느 곳으로 가셔도 이렇게 그동안 낭독한 소설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 놓은 게 있어서 예전에 2년 전 뭐 그때 읽었던 작품들 찾아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